2년입니다. 저희 수업 2년만 듣나요? 수업은 4학기 끝내야 됩니다. 네. 아, 그래? 옛날, 네, 선생님이 옛날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압축해서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옛날 분이시라서. 옛날 제도를. 박사 2년이요? 살짝 그 부분을 드러내시든가.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근대사 담당하고 있는 임경석이라고 합니다. 한국 근대사 분야에는 다양한 주제 그리고 분야가 있는데 대체로 어떤 사료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정부 통치기관, 예를 들면 일제시대 같으면 조선 총독부 문서군들이 매우 방대한데 그것을 활용하는 정책사 연구나 경제사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문서라 할까요? 가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경우 독립운동사 연구가 많고, 그리고 코민테른 문서, 소련에서 오랫동안 보관했었던 코민테른 문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회주의 운동사나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학과에서 특정한 주제를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그런 경향은 보이지가 않고요. 학생들이 대개 스스로 결정한 것들을 존중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많이 하는 것은 사료 밀착형 연구가 많다는 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료를 비교적 두텁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쪽으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성대에서는 비교적 역사적 의의가 있는, 현재적 의의가 있는 그런 주제들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국 근대사가 그 이전 시기나 그 이후 시기에 비해서 갖는 특성 혹은 매력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료의 중층성입니다. 가령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대 같은 경우는 자료가 되게 희소해서 하나의 연구 대상에 하나의 자료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대사 경우에는 하나의 연구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쓰여진 자료들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쓰여 있어요. 가령 국가 권력 통치 문서, 경찰 관원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맞서서 저항운동,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운동 참가자들의 비밀스러운 일기나 편지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서 보여지는 그러한 비교적 공적인 그런 기록들,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있어서 하나의 연구 대상을 파악할 때 모순되는 경향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적 그런 연구를 가능하게 하죠.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현대사 분야도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현대사 분야는 지금 현재 이해 당사자들이 대개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 접근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문서, 예를 들어서 가령 민주화 운동이나 혹은 비밀결사, 군사독재 시절의 비밀결사 운동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은 대개 경찰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관련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접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자료 양은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현대사 분야가 근대사 분야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료의 중층성에 있어서는 좀 못 미치는 바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 때까지 배우던 역사 공부는 비교를 하자면 지식 소비자의 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역사 지식을 충실히 학습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그런 수용자적 자세,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대학원 공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역이죠.
역사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대상을 포착해서 논문을 쓰느냐, 역사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부딪혀 봐야 사실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입학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략적인 방향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구 대상을 정할 때 이게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선생님이나 주변의 선배 연구자들하고 긴밀히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갖춰야 되는 하나의 힘이 있다. 필요하다면 엉덩이의 힘이죠. 엉덩이.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연구 대상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 대상과 내가 이렇게 교호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뭐 많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엉덩이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사 분야 역사 지식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언어는 대개 어떠한 사료를 구사할 수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 분야의 언어는 대개 석사 과정에서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수련하기를 권하는데, 그것은 이제 한문과 그리고 일본어입니다. 압도적으로. 한국 근대사회가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경과했다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내밀한 정보들은 주로 일본어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 되기 이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그러한 자료들은 역시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과 일본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박사 과정에 이제 진학할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어떤 테마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다른 부가적인 그런 언어를 더 습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로 된 전문 사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중국어라든가 러시아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수하게는 불어나 독어까지도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추려 말씀드리면 석사 때는 한 2개 정도, 박사 때는 그거에 추가해서 1-2개가 더 필요한 그런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일 터인데, 글쎄요, 그 왕도가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공부하는 것밖에 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역사 공부에서 필요한 외국어라는 게 언어 학습의 4가지 요소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로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휘력이라든가 문법 같은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어 노트를 부지런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길 다니면서 외우고,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보면 근대사 관계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읽고 싶다는 그런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고르실 때 이런 것을 고려하시기 바라요. 여러 사람이 쓴 저술이 아니라 1인 저술을 고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떠들어 봐서 사료에 밀착해 가지고 쓰여진 전문 연구서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을 더 얘기한다면, 논문집이 아니라 여러 독립적인 그런 논문들을 모아놓은 앤솔로지, 선집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이지관지에서 쓴 장편, 모노그래프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들은 대개 한국 근대사 각 분야의 아주 중요한 학문적 성취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골라가면서 직접 골라보세요. 그러면 안목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대대학원의
한국 근대사 전공자들은 저 세미나 우리 카톡방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쉬어보니까 23명입니다. 이 23명은 지금 현재 석사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그리고 수료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학위를 받지 않은 그 이전의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어떤 주제를 하는지는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한국 근대사 분야에서는 선생님이 이 주제 하라고 권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방목합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 광활한 사료의 들판에 가서 스스로 이렇게 연구 대상을 찾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사료가 두텁지 않은데 그 주제를 선택하려고 할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개입을 하죠. 그 위험하다. 이런 정도라서 매우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서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군대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 걸로 하는데요.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두 가지예요. 내부 구성원들 각자가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포함해서 다른 22명의 연구자 동료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주죠. 대체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 시에 발표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부드럽게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와서 만약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도교수하고 연구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상담해서 연구 계획서를 써서 연구 주제가 적당하다는 것에 대한 합의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비교적 긴 과정에 걸쳐서 사료를 탐색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과 병행해서 기존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연구사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진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그런 독서들을 되게 같이 병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집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2개의 관문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예심이라는 예비심사 제도가 있어요. 예비심사는 본심사가 있기 대개 한 학기 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본심사에서 제출할 원고 완성도의 약 70% 정도 그런 정도 완성도를 요하는 정도가 됐을 때 예비심사를 대개 하죠. 그래서 예비심사는 3사람의 심사위원들을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심이 있게 되는데 본심은 석사 과정에서는 3사람, 박사 과정에서는 5사람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전체 학과 차원에서 논문 구상 발표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짧게 이러저런 이유로 이런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 보고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학과 선생님들이 전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라 상당히 유익합니다. 석사 논문은 그래서 대략 3년을 넘지 않도록 권유를 합니다. 6학기 정도에 쓰도록. 선생님이 볼 때 최적은 5학기나 6학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은 박사 수료 이후 될 수 있으면 빨리 쓰기를 권해요. 박사 수료가 3년인데 이 3년 정도 안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지체되더라고요. 박사학위쯤 되면 이제 연령도 결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사와 관련해서 돌아볼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박사 논문 두텁잖아요.
그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좀 늦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늦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위 논문을 빨리 쓸까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선생님들 관점도 너무 오랫동안 학위 논문 기간을 길게 이렇게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말씀드리면 그 석담 있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빨리 뿌리면 됩니다. 씨를.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쓰겠다. 출발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석사 논문을 석사 수업을 받는 도중에 자기 씨를 뿌리는 독자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 입학과 동시에 씨를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 근대사 졸업 이후에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진로는 전문 연구자로 이렇게 진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자로 이렇게 진출하는 거, 그러니까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안정된 연구소의 연구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기록원이라든가 박물관 진출이 있습니다. 기록원이라는 것은 국가기록원,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 문서보관소 이런 쪽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고, 그 다음에 박물관 취업도 매우 활발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동기는 좀 사적인 건데요. 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 소시적부터 역사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진학한 전후한 시기에 역사 공부가 내 개인적 그런 흥미나 소양을 만족시킨다는 측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내가 관여를 하는 역사학 지식의 형성이, 역사상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상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관련해서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역사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대학원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노하우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디서 자료를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역사에 관계된 역사 공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초창기 어려움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은 역시 동료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막 만들어지던 학교 바깥의 학회에서 학회 활동이 아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만들어졌던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석사 때 지도교수하고 박사 때 지도교수가 좀 달랐는데, 석사 때 지도교수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달랐는데, 그 두 분 다 저한테 되게 관대하셨어요. 관대하셔서 그렇게 강한 꾸지람을 하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좀 어떻게 꾸짖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 근대사 대단히 매력 있는 학문 분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이질적인 그런 자료의 중증성으로 인해서 대단히 연구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대상과 관련해서 무엇이 참이냐,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학문 분야예요.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재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매력 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